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간첩이 너무 많죠. 안 잡습니다. 돌아다니는 건 뻔히 보이는데 간첩을 신고해도 잡질 않습니다. 잡으면 오히려 잡은 사람을 또 처벌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첩과 싸우다가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등 정말 어려운 세상입니다. 간첩이라고 말하면 그야말로 처벌받는 세상. 반면에 이자들은 자신이 통일혁명, 통일을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에 유동열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통일혁명 주체 세력이다 해갖고 말 통일 세력 이러면서 말이죠. 예. 간첩을 미화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예. 오늘은 간첩 이야기를 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간첩 제가 말씀 좀 했지만 서두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간첩이 없는 겁니까? 네, 간첩이 있죠. 요새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네. 요새도 간첩이 있느냐 네. 하는 얘기인데 이 북한이 간첩이라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그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목표가 뭐냐면 그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합법 지하 영역에서 공작을 하는 건데 그동안 이제 북한은 전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1950년 6.25 남친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네. 이러한 그 대규모 남친전쟁이 실패했죠. 네. 53년도에 정계협정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정교적인 남친전쟁으로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먼저 그 남한혁명을 하기 위한 혁명적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간첩을 나파시키는 겁니다. 해서 북한의 이러한 그 북한 정권의 목표인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첩 공작을 펼치는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그 전문 부서가 지금 잠깐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전문 부서를 보게 되면은 이 북한의 이제 국무위원회에 이 북한 군의 최고사령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그 정찰총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근데 이 정찰총국이라는 부서에서 바로 이제 대남 간첩 공작을 총지휘하는 겁니다. 예. 지금 판문점 회담이라든지 미국과 그 지금 회담을 실무적으로 총책임지고 있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바로 1년 전까지 정찰총국이라는 부서의 총국장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승진을 해서 당의 부위원장이 되고 이제 통일전선부장이 돼 있는데 그래서 북한은 이 정찰총국이 대남 간첩 공작의 총산으로 여기서 하고 있고 이제 당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통일전선부라는 부서입니다. 통일전선부 또 밑에다가 문화교육이라고 225억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부서가 이제 대남 지하 간첩 난파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그 간첩 공작 부서를 직접 김정은이가 직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도표에서 네. 지금 정찰총국장은 김정은한테 바로 보고를 하고 여기 문화교류국장도 바로 김정은에게 보고합니다. 그 다음에 통전부도 그래서 이 직할 체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통일전선부가 지금 무슨 공작을 하고 있는지를 정찰총국장이나 당 부위원장 등은 모릅니다. 또 문화교류국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찰총국장이 몰라요. 다 모르네. 다 차단돼서 각기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대남 간첩 공작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서들이 지금 무시무시한 부서인데 그럼 정찰총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부서네요. 예, 모든 걸 다 관할하고 말이죠. 예. 김영철이가 그래서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이 천안함 폭침한 게 육해산 정찰국하고 정찰국이 공동으로 한 거거든요. 예. 합작을 해서 하는 거고 해외 정보국은 뭐냐면 이제 과거 칼858을 폭파시킨 김현희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 당의 대정보조사부 출신인데 이게 당의 35호실로 바뀌었다가 2009년도에 정찰총국이 생기면서 정찰총국이 흡수가 됐거든요. 당의 부서인데 해외에서 소위 그 테러라든지 또는 저 우리 상사원 유학생을 납치 공작하는 전문 그 공작 부서입니다. 그다음에 그 기술경찰부라는 부서는 최근에 유행하는 그 사이버 간첩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해킹을 하고 사이버 테러를 하는 전문 부서도 이 정찰총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강한 부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그 북한 정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비합법적으로 지하에서 은밀하게 간첩 공격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고 이 부서들이 아직 해체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판문점 선언을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종전선언을 하려면은 북한이 당 규약 전문에 나와 있는 그 우리 남조선을 민족해방, 민주혁명으로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공산화한다는 이 조항을 삭제해야 돼요. 근데 삭제했다는 소식도 없고 네. 정찰 청구 같은 간첩 공작 부서를 폐지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부서는 간첩질을 하라고 만든 부서이기 때문에 이들 부서가 없어져야지 간첩질이 잠시 중단되겠죠. 그렇지만 이들 부서가 존재하는 이들 부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간첩 활동을 아무리 남북 관계가 호전되고 좋아져도 하던 일 계속 하는 겁니다. 야, 이 북한은 지금 간첩 조직, 그야말로 대남 적화 전략 부서가 굉장히 통전부 중심으로 아주 탄탄하게 돼 있고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그렇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도 얘기 못하면서 말이죠. 간첩이 없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간첩이 청와대에도 있는 것 같고 군 내부에도 있는 것 같고 뭐 곳곳에 간첩이 없다는 사람이 간첩 같아요. 먼저 우리 이 정부가 뭐 북한이 간첩이 없다 있다라고 뭐 구체적으로 말은 않고 있지만은 네. 하나 특징적인 것은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국정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 예. 대공수사권이라는 게 북한 간첩들 대한민국 안보를 위태롭게 간첩들을 적발하는 부서거든요. 네네. 이 수사 권한을 없애겠다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무엇인지. 말로는 이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보내서 경찰에서 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은 어떠한 실정이냐면 지금 경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보안 경찰 부서를 축소하고 인원을 감축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네. 자, 지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국정원이 하던 간첩 잡는 기능을 우리 보안 경찰이 더 확대해서 해야 되려면 보안 경찰 인원을 늘리고 기구를 늘려야 할 판에 도리어 기구를 줄이고 있는데 네. 그럼 간첩은 누가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원은 대공사건 없어져가지고 간첩 암담닥하고 그러면 경찰이 맡아야 할 보안 경찰들은 기구가 축소되고 네. 기능이 축소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적폐 수사를 지금 적폐 조사 받고 있고 완전 사기가 져있는 상태에서 그럼 누가 간첩을 잡느냐? 기무사도 잡습니다. 군내 활동하는 간첩을 잡는데 기무사도 지금 계엄령 문건 등등 사건으로 완전히 이제 적폐 기관화가 돼가지고 지금 존치 여부가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간첩 잡는 3개 부서가 국정원, 경찰, 기무사인데 이 세 부서가 지금 개점 휴업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침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북한 간첩이 북한 김정일 생각할 때는 정말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대남 적합명 하기가 마음 놓고 간첩들 난파시키고 기존에 난파시킨 이 고정 간첩들을 움직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쉽게 말해 비합법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결국은 남한혁명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간첩이 그냥 곳곳에 있는데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또 오히려 방치하고 말이죠. 오히려 간첩질하라고 조장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간첩 이야기 1번입니다. 1회. 대표적인 간첩 사건, 왕재산 사건을 얘기해 볼 텐데요. 예. 왕재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예, 저희 왕재산 사건을 제가 택한 이유가 최근에 적발된 간첩 사건 중에 유일한 게 왕재산 간첩단입니다. 예. 그래서 택한 거고요. 이게 2011년 사건입니다. 근데 먼저 간첩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뭘 하느냐부터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간첩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거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서모 씨라는 분이 국회의원인데 네. 이분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이제 간첩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근데 그랬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 그 뭐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첩질하는 게 아니라 통일 사업을 하러 갔다. 그 다음에 또 당시에 이제 김정일이죠. 여기가 그 돈을 줬어요. 그때 김일성 살아있을 때인데 돈을 네. 줬는데 이게 공작 자금을 준 게 아니라 그 통일운동 자금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활동을 통일운동 사업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미화를 하길래 맞다. 그랬더니 그 서모라는 간첩이 통일운동한 게 맞다고 그랬더니 다들 눈이 땡그라졌어요.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앞에다 두 글자를 붙여라. 적화 통일운동한 사람이다.
적과 통일. 그렇죠. 적과 통일 통일. 운동은 맞는데 적과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아니라 적과 통일을 하는 운동이고 그게 간첩이죠. 김일성한테 받은 그 공작금은 통일 자금인데 적과 통일 자금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 그런 적이 있는데 아유 비아냥의 정확한 말씀이시죠. 이 간첩들이 와서 하는 일은 첫째는 뭐냐면요. 이 첫째는 와서 정보를 수집합니다. 은밀하게. 네.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나 있는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는 일을 하죠. 그다음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하당을 구축합니다. 당을. 왜 지하당을 구축해야 되냐면 이 당이라는 것은 그 내년의 조직력이라는 그 이론에 의하면은 뭐냐면 혁명의 결정적 시기, 쉽게 말하면 혁명의 주 객관적 상황이 조성됐을 때 네. 당은 혁명의 참모부고 사령탑입니다. 이게 당에서 지하당이죠. 왜 지하당이냐면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공산당을 불법화시켜 놓으니까 지하에서 활동을 하는데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되면은 예를 들면 광주 사태라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이 지하에 있는 세력이 당이 딱 올라와서 체계적으로 혁명을 주도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하당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난파되는 간첩은 지하당을 구축하고 강화하라는 지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와서 포섭 대상자를 포섭해서 당을 만드는 거죠. 조선노동당, 중부적당, 민족민주혁명당 이런 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통일혁명당, 예를 들면 통일혁명당.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당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동조 세력을 포섭합니다. 간첩이 내려와서 정보를 수집하고 지하당, 혁명의 지하 참모부라는 지하당을 구축 강화하고 그 다음에 동조 세력을 포섭합니다. 동조 세력을 포섭해서 결정적 시기가 될 때 이들 세력을 갖다 봉기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테러 납치를 자행합니다. 테러 특정한 목표가 하달되면 테러, 납치, 살상, 암살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엔 사이버 간첩까지 생겨서 사이버상에서 또 간첩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간첩의 그 영역에 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어떤 까지 나오냐면 기술 정보, 첨단 산업 기술 정보까지를 빼가는 일도 간첩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간첩의 업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국경이 없고 네. 또 영역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죠.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세계적으로 이 간첩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외국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2000년 초반에 미국의 그 CIA라는 미국의 중앙정보원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유명한 에임스라는 방첩관이 있었어요. 이 에임스라는 방첩관이 러시아의 간첩인 고정간첩으로 포섭된 고정간첩으로 알려져 가지고 무려 20여 년 동안 암약을 했거든요. 네. 큰 사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러시아 간첩이 미국에 들어와 가지고 간첩 활동하는 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 실무 책임자가 네. 에임스라는 간첩이었어요. 그게 바로 러시아 간첩이에요. 이거 말이 되는. 이중 간첩이네 완전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FBI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의 쌍벽을 이루는 정보 수사기관 FBI는 이 FBI 연방수사국에 대소련 방첩 국장입니다. 직급 높아요. 소련에 있는 간첩들의 활동을 갖다 포정하고 그 다음에 소련 그 대신 그 냉전 시대 이전에 포섭이 됐기 때문에 소련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까지 이어지니까 와서 그 미국에서 활동하는 간첩들을 갖다 막아야 될 책임지는 노보탄세라는 이 방첩국장이 바로 러시아에 포섭된 간첩이었어요. 미국의 CIA에 포섭돼서. 이게 CIA하고 FBI의 이 방첩관 이 두 양대 정보기관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소위 내부 방첩망이 뛰어난 이 공작 부서를 뚫고 간첩이 들어갈 정도니까 대한민국 정도는 뭐 일도 아니죠. 일도 아니죠. 네, 일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왕천연 사건을 이제 소개하면은 네. 그 일도 아닌 일이 된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자, 왕저산은 뭐냐면 원래 이 명칭이 함경북도 온송군에 있는 이 산 이름입니다. 또 지명이에요. 온송군에 그 왕제산이라는 게 있고 왕제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왕제산이라는 것이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가 되어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김일성이의 그 항일 투쟁 경력을 완전히 역사 날조를 했거든요. 네. 역사 날조한 가운데 날조된 가운데 왕제산 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왕제산 회의를 통해서 그 동안에는 김일성이가 만주 일대에서 소위 항일 투쟁을 했는데 이 왕제산 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항일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결정한 회의가 왕자산 회의라는 겁니다. 네, 네. 물론 철저한 역사 날조입니다. 이런 왕자산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이게 날조된 역사인데 바로 그걸 이 왕자산의 총책인 김모 씨가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일찍이 수령님이 그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항일 운동을 하듯이 나도 이 남한에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간첩 활동을 하겠다. 자기들은 통일 운동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왕자산 명칭을 정한 건데 이 왕자산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대 말에 이 총책인 김모 씨는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경영학과를 다녔어요. 네. 그 총학생의 간부였습니다. 간부였는데 어떤 식으로 이 김모 씨가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일체 묵비를 행사하고 그 당시는 수사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네.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이 사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모 씨가 주체 사상을 연구하는 지하 의식화 학습 서클을 하나 만듭니다. 네. 만들어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조직원 중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똑똑한 분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분인데 네. 이 여자분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의 그 조총련이라는 친북 단체가 있습니다. 제일 조선인 총연합이라고 이 조총련의 부의장 직함을 맡고 있는 배중구가 있어요. 이 배중구는 대외적으로는 조총련의 부의장이지만 실제로는 조총련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간첩을 침투시키는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총책입니다. 네. 거점책이에요. 아, 대단한. 그래서 이 배중구하고 접선을 합니다. 여자 조직원이 가서.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네, 잘 볼까요? 예, 두 번째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배중구가 있는데 이 배중구가 조총련이라는 북한에 있는 제1동포단체죠. 친북 제1동포단체의 부의장을 맡으면서 이 김모 씨가 보낸 그 여자 조직원을 만납니다. 그래서 보고를 하고 지령을 하더라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때가 이제 90년 초였는데 그 젊은 여자가 일본에 특별한 일 없이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이제 우리 대공수사기관에 쉽게 말하면 그 포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네가 합법적으로 일본의 신분을 좀 네 거점을 마련하자 그래가지고 일본에 있는 제일 유명한 동경대학 대학원에 네. 유학을 시킵니다. 어허. 그 일본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이 일본의 동경대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입학을 합니다. 이제 유학생 신분이 된 거죠. 유학생 신분이 되니까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국도 서울하고 동경 왔다 갔다 하죠. 하면서 계속 그 조총련에 있는 배중구 라인을 통해서 보고를 하고 지령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운영해 왔는데 야 이제 93년입니다. 93년 8월 달에 말이죠. 이 여자 조직원이 네. 이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네. 북한에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북한에 4개 해상 연락소가 있어요. 간첩 침투 기지가 있는데 이 서해상에는 남포하고 해주가 있고 이쪽 동해상에는 원산하고 청진이 있는데 이 청진 연락소가 일본을 침투하는 침투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네. 그 청진 연락소에서 출발한 북한의 간첩선이 쭉 공해상에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일본 해안 앞에서 간첩선 모선에서 이제 반잠수정 자선이라고 합니다. 모자 관계라고 해서 자선을 타고 몰래 일본 해안으로 접근합니다. 네. 해안으로 접근해서 바로 이 여자 조직원을 태우고 공해상 나가서 공해상에 있는 간첩선에 옮겨 타가지고 청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1993년 8월 21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청진에서 평양으로 갑니다. 네. 평양으로 가가지고 이제 김일성을 접견합니다. 그 당시 김일성이 살아있었어요. 1994년 7월 달에 김일성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네. 93년 살아있었죠. 그래서 김일성을 접견을 합니다. 접견을 하는데 하나 재미난 일이 있어요. 이 여자 조직원이 김일성 주석궁에 가서 김일성을 접견하는데 거기 옆에 말이죠. 일본에 있어야 할 배중구가 딱 배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총련 부의장 배중구가. 딱. 깜짝 놀랐는데 왜냐면 배중구는 자기와 함께 간첩선을 타고 올라온 게 아니거든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서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배중구는 난 정상적으로 일본 여권을 가지고 일본에서 베이징으로 가서 베이징에서 고려항공 타고 평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공적으로 들어가서 김일성 옆에 딱 배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조직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그간의 이 조직의 활동을 높이 평가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남조선에 내려가서 전국적 지하지도부를 구축하라.
라고 하는 것 외에 4가지 교실을 하더랍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북한식 표현으로 접견 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견 교실을 하달에 받고 똑같은 루트로 기본적인 연락처가 연락 방법, 통신 연락 수단 교육을 받고 또 김일성의 혁명 역사 등을 받고 똑같은 루트에서 청진으로 가서 쭉 공해상에 내려가 가지고 영루트로 일본에 다시 들어옵니다. 일본에 들어간 이 여자 조직원이 바로 이제 서울로 오죠. 와가지고 이 총책 김모 씨한테 보고를 합니다. 김일성을 만났다. 수석님의 접견교시다. 그래가지고 이 접견교실을 하달 받고 총책인 김모 씨가 7년 동안 고생해서 만든 게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입니다. 그래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을 만든 거죠. 만들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발각이 됐느냐? 1990년대에 일본을 통해서 일본 쪽의 거점책을 통해서 회합 통신하고 만나고 하는 간첩단이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포착합니다. 포착을 하고 그 대상자들을 이제 계속 감시를 했던 거죠. 미행 감시를 했죠. 그래 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북한 간첩, 이게 외교관 신문, 게 얘들이 처음에는 일본 라인을 사용했고 나중에는 이제 저쪽 그 중국에 있는 나와 있는 북한 그 영사관에 그 외교관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같은 책입니다. 이진이라는 사람이 이름만 해도 이진이라는 이저 과장급 북한의 225개 과장급 공작원인데 외교관 신부들 지금 나와 있는데 얘가 그 이름만 해도 한 그 5개를 가지고 가명만. 와, 가명만. 그래 이진이가 누구냐면은 그 흑금성 사건 때 흑금성의 바로 상부선이었어요. 흑금성을 지도 조정하는 과장이었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름만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진이하고 접촉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안에 활동상을 보고하고 지령을 받고 해외에서 한 34차례 북한 공작원하고 접선을 했거든요. 그걸 다 일일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설, 일본 쪽에서 단서를 잡아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얘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다 김모 씨 쪽으로 가는 겁니다. 얘들이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얘들이 이제 뭘 했냐면은 그 회사를 운영해서 간첩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 참. 근데 공작금 얼마 줬는가는 모릅니다. 묵빌 행사니까. 근데 이제 파헤쳐 보니까 지원넷이라고 하는 IT 회사를 차렸어요. IT 회사를 차렸는데 지원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그 뜻지자에다가 원대할 원자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 대표 금강산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나요? 아, 저는 못 가요. 네. 한참 금강산 관광 다닐 때 보면은 구룡폭포 올라갈 때 보면 이 중간에 큰 바위에 빨간 글발로 지원이라고 쓰는 한문이 보입니다. 지원. 지원이 뭐냐면 북한이 이제 김일성이의 경력을 역사 날조를 했을 때 거기 날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 이제 만주로 갑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원대한 뜻을 가져라. 그 조국을 저거 해라. 쟁취하라 해서 항일의 그 뜻을 원대하게 표출하게 해가지고 써준 글발이 지원이하고 총 2자루였던 거예요. 총을 한 장, 권총을 하나 줬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선군 사상 있죠. 선군 혁명 사상이 이 총대 사상이거든. 그때 주었다는 이 권총에서 시작됩니다. 선군 혁명 유래가. 하긴 그 재미난 얘기겠는데. 근데 바로 그 역사 발전인데 그 지원이라는 그 글자를 따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든 거예요. 회사 이름도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대남공작 책임자들이 딱 보고를 받을 때 회사 명칭이 지원넷입니다. 수석님이 지원. 얼마나 저 감격을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가 그 회사 생각해서. 왕재산이라는 간첩단 이름도 그렇고. 자, 그래가지고 그건 뭐였느냐. 그러니까 이 북한이 전에는 공작금을 현금으로 달러로 또 인민폐로 엔화로 돈을 줬는데 지금은 얘들도 이제 공작금 주는 방식이 좀 이제 바뀌어서 원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줍니다. 북한이 그 IT가 뛰어나잖아요. 그 북한이 준 기술이 뭐냐면, 준 기술이 뭐였냐면은 이 지나다니는 그 자동차 번호판을 갖다가 판독하는 판독 기술을 줬어요. 우리도 있지만은 북한 측의 해상도가 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에서 USB를 하나 줍니다. 그 USB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쉽게 말하면 입출에 우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마트 같은데 대형 건물에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들의 그 번호판을 갖다가 판독하는 그 기술을 준 거죠. 그 기술을 줘가지고 그걸 이제 북한으로 받아서 가져와서 회사를 차리고 오류를 수상했습니다. 우리 시리가 맞도록.
북한에 준 개소를 원천 개소를 그대로 사용을 못하니까 이제 오류를 수정해서 지온너시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을 벌었죠. 돈을 벌어 가지고 여러 군데 납품을 했어요. 그중 납품된 그 곳이 한 주가 뭐냐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왕재산 간첩단이 적발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이 사는 저 뭐 강남의 유명한 아파트 현대 아파트 거기도 이상도 의원이 지원노시 납품한 거 가지고 통계 시스템을 갖췄던 거죠. 이야. 그랬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이제 그 방첩 그 대공 혐의를 뒀는데 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혀졌지만 그래서 회사에서 뭐든 수익금을 얻어가지고 자 회사 운영하는 자금 쓰고 직원도 월급 주고 또 간첩들 공작 자금 대부분 이 상부 간부 직원들은 다 간첩들입니다. 지원회사 간부들은 그 월급 주고 공작 자금 주고 남아가지고 매년 김일성, 김정일 생일날 네. 정성 자금이라고 해서 축하 선물 바치는데 그 돈을 공작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돈 벌어가지고 도리어 역으로 북한에다가 이게 대단한데요. 공작 자금을 예전 간첩 같지 않아요. 기술 받아갖고 그 기술을 팔아서 돈 벌어서 보내고 자기네 쓰고. 공작금을 쓴 이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 구조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왕재산에서 북한에 이제 보고한 이게 이제 제일 먼저 2011년 7월 달에 이제 간첩 혐의를 확인하고 국정원에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 왕재산 관련자들의 집과 자택하고 회사를 갖다가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각종 증거를 이제 가졌는데 증거 자료 대부분이 디지털 증거예요. 외장하드라든지 USB 있는 거. 그 가져와서 이제 회사 PC 있는 건 보면 다 소독을 해놔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갖다 놓고 보니까 다 암호가 걸린 거야. 하나도 열 수가 없어요. 암호가 다 설정돼가지고 외장하드에 USB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대한민국의 국군이라고 할까요? 우리 그 국정원의 대공수사관들이 아주 끈질긴 노력 끝에 그 발견합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그 메모 총책 김모 씨가 쓴 그 메모장에서 써 있는 것들 삭제를 했는데 그걸 되살려서 보니까 뭔 메모가 돼 있는데 혹시나 해서 그 메모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갖다 그대로 푸니까 쫙 열립니다. 한 저장 매체를 열어보니까 북한에서 왕재산한테 지령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20년치 간첩. 또 한 저장 매체를 이번에는 왕재산이 북한에 보고한 보고문이 쫙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를 딱 맞춰보니까 20년 동안 간첩 일지가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무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수사받고 목적 수행하는 간첩으로만 알았는데 압수수색에서 나온 디지털 증거를 천신만고 그때 풀었는데 풀어보니 이 간첩의 역사가 불과 5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한 거예요. 1980년 말부터. 그래도 거기에 지령문이 싹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결정적으로 총책에 실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북한에서 지령을 보내면은 지령을 어떻게 보내면 주로 이제 이메일을 많이 통해서 보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은 직접 해외에서 접선을 해서 지령 받고 보고하고 했는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메일을 활용했죠. 이메일을 갖다가 해외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메인 넣고 서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하면서 왜 내게 쓴 편지에다가 음으로 작성한 그 지령문을 딱 올려놓으면은 가서 빼옵니다. 그래서 사료 약정된 의무표를 해독표를 가지고 풀어가지고 지령 받고 또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를 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이라는 첨단 암호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풉니다. 이게 천신만고 때 푼 거죠. 근데 지령을 받고 나서 그 받은 지령 메일을 다 내용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이 총책이 그 습관이 하나 있대요. 얘가 뭐냐면 아주 중요한 사건 이런 그 증거문들 이런 것들은 기념품들은 해외여행 가도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집에다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 습관이 있는 모양. 그래가지고 수집. 고이 보장을 해놓는 거야. 자, 북한에서 받은 지령문을 보고 삭제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삭제를 않고 이거 모아놨어요. 왜? 내가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 나중에 내가 이거 나름대로 그런 습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습성 성과를 보여주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스테가노 그래프 방식에 대한 이 첨단 암호화 방식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이건 절대로 풀 수가 없다. 풀 수가 없다. 일단 이것은 뭐 국정원 할아버지 와도 이것은 풀 수가 없다. 실제 풀 수가 없어요. 상호 약정된 아무 해독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푸는 거죠. 발견 못했으면 못 푸는 거죠. 그냥 해외에서 북한 공작하고 접전해서 목적 수행하는 간첩만 잡은 거지 왕대사이라는 이런 간첩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보니까 쭉 나오는 거야. 자, 91년도에 93년도에 조직원이 90년 초반에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사건부터 시작해서 93년도에 김일성을 만나고 왔던 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이 다 밝혀진 거예요. 또 2000년 초반에 애들이 뭘 했냐면 북한에서 이 왕대산 간첩단 5명한테 이 남조선 해방전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그래서 북한 훈장서열 세 번째 해당되는 노래군장을 하더라 수여합니다. 노래군장 받은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거기 보면 다 나와요. 훈장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한 거죠. 총책 이놈은 영웅충호까지 받았어요. 노래군장이면 영웅충호. 뭐 영웅충호 줘야죠. 왜 그러냐면은 여기 지금 이 그린필로 보면요. 네, 다시 올리겠습니다. 총책 밑에 부총책이 있는데 이모 씨가 있어요. 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이었어요. 입법부의사관 직급으로 상부인데 이게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이면 엄청 센 자리입니다.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다 업무 조절하고 하는 아주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이 정무비서관,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이 북한 간첩이에요. 그러니 그 당시에 그 김정일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남조선 입법부 수장 핵심 참모가 우리 사람인데 우리 간첩. 입법도 마음대로 하고 말이죠. 조율하고. 입법뿐만 아니라 정보. 지금 이 국회를 보면은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이 자료 받아가지고 다 북한에 보는 거예요. 자, 일개 국회의원이 보통 어떻게 자료를 보내냐면 국회의원 도장을 찍지만은 실제로는 보좌관들이 많이 그래요. 보좌관들이 국회의원 도장을 찍어서 각 행정부처에다 이러이러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중대한 외교적 국가적 상황이 안보 상황이 발전하지 않는 자료는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자료 받아가지고 다 북한으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대산 사건을 보게 되면 이 현직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이 바로 북한 간첩이었다. 이게 왕대산 간첩단 2인자입니다. 지금 이런 실정이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뭐 간첩이었다가 이마에다 간첩이라고 쓰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귀화법 아주. 자, 그래서 이제 이 간첩 사건을 보니까 그 수많은 이제 자료들이 나오는데 북한에 보고한 내용의 일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조직원이 200여 명이라. 이게 이제 왕대산의 애들이 북한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직원이 200여 명이다. 200여 명. 200여 명인데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노동계, 정치계, 학계, 각계각층의 200여 명이 포진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 사법 처리가 거의 안 됐습니다. 핵심 간첩들 5명은 사법 처리가 됐지만은 이 조직원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간첩죄라든지 이런 또 반국자단체 구성가입죄를 적용하려면 범죄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 사람들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까 20년 잡아놓고 증거물을 까보니까 간첩이 20년 동안 간첩일지가 나오는데 그때는 우리가 계속 미행을 하고 감시해서 간첩이라는 간첩 활동에 대한 자료나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했거든요. 몰랐으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사법 처리를 못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왕대산이라는 이 그 간첩 조직이 국가보안법상 반과 단체가 돼버리면은 구체적인 간첩 활동이 없어도 반과 단체 구성 가입죄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우리 2심과 대법원에서 이 간첩 활동, 이게 국가보안법 목적 수행이라는 간첩 활동은 인정을 하고 회합통신도 다 인정했지만은 반과 단체는 인정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대산이 국가보안법상 반과 단체라고 하는 부분은 무죄를 때렸단 말이야. 여러 가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법의 맹점이고 저쪽은 이 우리의 맹점을 허점을 이용해서 처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그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왕대산이라는 간첩단이 반과 단체가 안 됐는가 법원에서 인정 안 했는가 나중에 살펴보고 일단 이 서류를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이제 크게 저는 5가지를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왕재산 사건이 2011년도에 검거된 사건인데 적발된 사건인데 이 사건을 보면 북한하고 국내 종북의 핵심 지도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렇죠. 이게 북한 국내 간첩들이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있는 이 간첩망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해서 포섭이 돼가지고 북한과 연계문과 활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90년대 조선노동당 중부적 때라든지 또는 민혁당 사건이라든지 또는 1심의 사건을 보듯이 국내 운동권, 종북 운동권의 핵심 지도부하고 북한은 연결돼 있다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는데 어떻게 조직원 200명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냐 이거죠.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은 이 지령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북한의 보고관 내용을 분석하고 지령 내용을 분석하니까 여러분 최근에 왜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이 불태운 사건이 터졌죠. 방한 사건. 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년도, 2005년, 6년, 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국내 종북 운동권 애들이 그 인천에 가고 인천 메가더 장군이 뭐 열심히 통일을 갖다 방해한 그렇죠. 분단 조국 분단의 원흉이다. 그래서 거기 철거하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인천까지 가서 몸으로 맞세워 가지고 메가더 장군의 그 쉽게 말하면 그 동상 철거 막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을 반병하시려 보는 거예요. 조국 통일의 원인이다. 얘들이 말하는 조국 통일은 적화 통일이죠. 적화 통일의 원흉이 될 수 있죠. 왜? 적화 통일 못하게 만들었은 게 메가더 장군이 유일교 인천 상륙작전에서 그래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지령이 내려왔어요. 간첩 네. 김모 씨한테 왕재산 총장한테 이 메가더 장군 동상 철교 투쟁을 전개하라. 그 지령을 받고 총책이 이제 운동권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벌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메가더 동상 철거 투쟁이 그냥 간첩 김모 씨가 스스로 이렇게 그 투쟁을 창조해서 만든 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게 이 보고문에 다 나옵니다. 이야, 이번에 또 북한이 아니라 그 메가더 동상을 또 좌파들이 또 불을 태웠는데 그렇죠. 이 사람 구속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불구속 수사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볼 때는 그것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개인적으로 한 독단적 행위인지 왕자산 사건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을 지령을 받았는지를 밝혀줘야 되겠지만 지금은 어려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90년대에 난파됐다 검거된 이 그 간첩이 우리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게 있어요. 자기가 난파되기 전에 북한에서 국내 운동권의 핵심 지도부의 성향을 다 분석한 것이 있단 말이야. 천여 명에. 네. 그걸 넘겨가면서 포섭 대상자를 설정한 겁니다. 나는 내려가서 이 사람을 포섭해야겠다. 이 사람 포섭해야겠다.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왕재산의 김모 씨 정도는 제가 볼 때 운동권 경력으로 보면 꼭 등급을 매긴다는 게 좀 적합치는 않지만은 핵심은 아니었어요. 운동권에. 그러면 A, B, C, D 이 5등급이 있다 하면 C 등급 정도의 인물이었습니다. 네. 운동권 내 그 이 왕재산 총책 김모 씨의 운동권 내의 그 위치가 아주 핵심이 아니었어요. 네. C급 정도밖에 안 돼. C그룹. C급으로. 그랬는데 이 사람을 포섭해서 왕재산에 한 200명이 알을 깠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북한이 평가할 때 A급, B급에 해당되는 애들은 거의 다 북한이 포섭 시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때 최우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민혁당의 김영환이라든지 일심의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다 거의 A급 해당되는 사람이거든. 운동권 사이를 보면 그 포섭돼서 끌어다서 간첩단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포섭 시도한다고 다 포섭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포섭 성공률 10% 잡으면은 아까 지금 10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100명. 예. 그거에서 1000여 명 중에서 100명만 하면 100개 간첩망이 있다 하면은 한 개 간첩망이 알을 까잖아 계속. 왕재산이 한 개 간첩망이 200명 알을 깠으니까 엄청난 제2, 제3의 왕재산이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작금.
이 공작금을 이제는 과거에는 현금으로 제공하다가 이제는 원천적으로 공작 자금을 갖다가 벌어들일 수 있는 원천 IT 기술을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심지어는 말이 어떤 사건 경우에는 그 그림을 많이 줬어요. 또 도자기 같은 거 북한 도자기 같은 거 사가지고 공작금을 좀 보터라고. 북한에 많잖아요 그런 것들. 북한도 이제 열악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첨단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제 과거같이 방에 앉아가지고 모르스보를 치면서 교신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인터넷 통해서. 이런 또 인터넷으로 타는 거죠. 사이버 간첩 인터넷으로 다 하죠.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공간이라는 게 하루에 수억 천만 건의 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기에 간첩 교신이 있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또 그것도 영장조사 발부가 안 됩니다. 통신제한 조치 또 해외에 있고 다 해외에다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첨단 암호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자, 북한에서 이메일을 이제 지령을 이메일로 보내잖아요. 네. 그 이메일을 받아가지고 보면 그걸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 풀어서 보면 네, 나오는데 제일 처음에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중앙일간지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 전부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신문 기사 텍스트 파일로 돼 있었는데 사라지고 지령문이 쫙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이제 스테가노 그래픽 방식인데 이 방식이 국제 첩보 운동사에서 처음 공식적으로 발견된 게 2001년도에 9.11 테러 때입니다. 9.11 테러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알카에다의 총책인 빈 라덴이 미국에 안전하게 침투한 알카에다 조직원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메일을 딱 여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림 파일이었어요. 그림 파일.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 유명한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그 전부예요. 그러면 이제 알카에다 빈라덴하고 이 조직원이 상호 약속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딱 넣으면은 모나리자 미소라는 그림이 사라지고 지령문이 나옵니다. 앞에 공격하라. 자, 이 첨단 암호화 방식인 스테가노 그래픽 방식은 첫째로 뭐냐면 동영상 파일, mp3 파일, 그림 파일, 텍스트 파일 속에다가 히든 메시지를 숨겨진 지령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숨겨진 지령을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열어보면은 신문 기사, 그림, 음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속에 약정된 암호 해독 프로그램을 작동시켜버리면 다 지령문이 나타나는 최첨단 암호화 방식입니다. 이게 처음 발견된 게 바로 9.11 테러 때 나왔는데 바로 북한이 이미 스테가노 그래픽 방식의 교신을 벌써 이 왕자산 때 활용이 된 거죠. 그러니 암호 해독 프로그램이 없으면 풀 수가 없어요. 풀 수가 없죠. 국군이고 우리 그 대공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이었죠. 아 근데 이런 사건을 밝혔는데 이 대목에서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 정말. 정말 우리 대공수사관이 여러분들은 간첩을 쉽게 잡는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그 아까 일본에 유학 갔던 그 여자 조직원 이름을 제가 밝힐 수가 없네요. 이 여자 조직원이 김일성까지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최초의 때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 수많은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디지털 증거 능력에서 해독된 그 문건을 보다 보니까 조직원 중 한 명이 93년도에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나왔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게 누구냐? 여자 조직원이고 일본만 할 줄 알고 젊은 애다. 증거가 이 세 개밖에 없어요. 네. 한강에서 모래알 찾기인데, 한강 모래알에서 바늘 찾기인데, 우리 대공수사관들이 그 당시 날짜를 막 좁히고 해가지고 그 출입국 관리를 다 찾아가지고 특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잡아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간첩은 뭐 아무나 잡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죠. 간첩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만 간첩 잡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정말 이런 대공수사기관들의 끈질긴 노력이 없었으면은 왕대사는 그냥 묻혀버렸죠. 이런 정교한 이 간첩 조직을 받기 위해 이 수년간 공작을 하는데 지금 이런 대공수사관들의 활동은 일부 좀 일탈된 예를 들면 뭐 화교간첩 사건, 일탈된 이런 사건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돼 있지만은 딱 때문에 완전히 적폐로 몰려가지고 뭐 수사권을 없애느니 많이 하고 말이지. 뭐 간첩 받는 행위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남북관계의 화해 협력을 갖다 방해하는 그러한 기능으로 지금 낙인시키는 이런 분위기가 부서 내에도 팽배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A라는 부서에서 저 부서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저런 부서가 있어서 우리가 싸자고 욕을 먹는다라는
그러한 직장 내 분위기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이거죠.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작 활동하다 죽은 최대권 형사 있잖아요. 그쵸. 북한 독침 맞아서. 독침 맞아서. 이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공작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격려해 주는 못할 망정 적폐로 몰고 그들의 활동을 폄하시하는 이런 분위기는 정말 잘못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북 관계가 그 정치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아져도 북한 간첩은 북한 정권의 목표가 남한을 해방시켜서 적화 통일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간첩 부서를 계속 운영하고 이 간첩들은 남북 관계 이런 관계 관계없이 계속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을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능이 현재 상당 부분 무력화되어 있다. 자,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네. 얘기합시다. 2018년 1월부터 지금 7월 말까지 간첩 한 명 잡은 적 있습니까? 없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된 사건이 10명도 안 돼요.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 동기간 동안에 2017년, 2016년을 보세요. 그럼 그때는 있던 간첩들이 갑자기 남북관계 좋아져가지고 다 없어졌습니까? 활동을 중지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특히 북한 김정은 철권 포갑 정권이 존재하고 그들이 대남 적화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들의 간첩 활동은 계속되고 이를 막아야 할 기능이 있어야 된다. 참고로 예를 들겠습니다. 1970년대에 그 동서독이 분단됐을 때 서독의 브란트 수상이라는 유명한 수상이 있었어요. 네. 이분이 동방 화해 정책을 펼칩니다. 자, 우리로 말하면 햇볕 정책을 펼친 거예요. 동독에 네. 대해서. 자, 그래가지고 동서독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유학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서독은 뭘 했느냐. 내부적으로 안보 수사기관을 강화시켜버렸습니다. 동서독이 그렇게 사이가 좋을 때도 어떻게 했냐. 첫째, 헌법보호청이라는 이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수사권은 없었지만은 각종 그 반헌법적인 활동을 갖다가 감시하고 추적하고 하는 그런 그렇죠. 기관인데 이 헌법보호청의 인원을 늘려줘 버렸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서독에는 주한 미군이 20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2만여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력 강화하고 안보세력을 강화시키고 또 뭘 했냐면 그 공산주의자에 대한 훈련인데 이게 대통령 네. 훈련인데 급진주의자 훈련은 뭐냐면 반헌법 행위를 한 사람, 반국가 활동을 한 사람들은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제안하고. 훈련이 있었어요. 그때 이 훈련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독은 동독하고 유화관계를 맺으면서 동방화해 정책을 펼치면서 서로 상호간에 사이가 좋을 때 내부적으로는 안보 기관을 튼튼히 하고 강화시켜 버렸어요. 튼튼한 안보를 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떠느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햇볕 정책하면서 국정원, 기무사, 경찰, 다 보안인력 없애버렸죠. 50%로 다 아유. 축소시켰거든요. 그리고 우파 정부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와서 늘어날 줄 알았더니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정말 이게 정말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정권인가 의문시되는 거예요. 우파 정권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고 이제 다시 이 정부가 들어서다 보니까 다시 지금 보안 인력이 축소되고 대공수사권이 지금 없어진다고 지금 이런 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왕재산 간첩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포진되어 있는 이 간첩 활동, 이 지금도 있다. 이를 약속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간첩 이야기 2, 3, 4편을 통해서 네. 아까 지금 궁금해하는 거 왜? 왜 왕재산 조직원이라고 그렇죠. 북한에 보고한 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왜 사부 처리를 못했는가 하는 문제, 이 사법부의 판단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대법원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제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날씨가 덥기 때문에 좀 정장을 입고 나와서 여러분들 시청자를 뵈야 되는데 오늘 좀 여러분이 이렇게 제가 긴팔 입고 넥타이 차면 답답할 것 같아서 아. 편하게 나왔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 좋은 말씀이셨고요. 또 다음 주에도 간첩 이야기 2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보관을 확실히 심어주기를 좀 바랍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간첩이 있어도 못 잡고 말이죠. 간첩 조직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는다. 이건 참나
대한민국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게 뭐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간첩 조직 지금 주변에 정말 드글드글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간첩 조직 참 주변에 사실 한 발자국 뛰면 간첩들이 있고 정부 요직에 또 국회에 사법기관에 경찰 조직에 뭐 국정원 조직에 없다는 말을 또 누가 하겠습니까?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고 대한민국이 이런 정보가 빠져나가는 것 때문에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동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간첩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대공수사관들에게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몇 분 나왔어요? 이게 되게 많이 기다려서 몇 분 정도 돼요?